나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서 나중에 꼭 박고미 씨 같은 증권맨이 될 거야. 그래. 목표는 어딘데? 주식회사. 증권회사겠지. 주식 다루는 데가 주식회사 아이가?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면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금융기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은행 가다가 용기 내서 저축은행을 가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투자 관련 금융사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런 금융사들을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사, 운용사, 자문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나마 자주 마주치게 될 몇 가지 대표적인 회사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실까요? 투자에 관련된 회사들은 금융투자회사라고 하고요. 이런 금융투자업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도권 안, 제도권 밖이라고 표현할 때 이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이 쳐서 안 나온다면 찝찝해서 내 돈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정회원이고요. 자문사와 이름사는 준회원입니다. 당연히 정회원이 조건이 더 훨씬 까다롭고요. 준회원은 그보단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회원 코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문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젊은 우리 증권 꿈나무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원사 소식을 눌러보면 채용 안내 게시판이 나옵니다. 정말 큰 금융사들부터 정말 작은 자문사까지 수많은 채용글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최근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내가 상당한 소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말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앞길이 밝고요. 여러분들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증권사란 간단히 말해서 주식시장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유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증권사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건 바로 이 증권을 중개하는 일이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큰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권사를 통해야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이 증권사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그 속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고 부서도 정말 다양합니다. 회사의 돈을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주고 수익을 내주고 인센티브를 받는 트레이더,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하고 레포트를 써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애널리스트, 지점에서 우리한테 투자 상담을 해주고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게 도와주는 PB와 같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이 주식 거래인데요. 주식 거래로 돈을 벌고 말고는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증권사는 거래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 좋아서 계속 올라도 사람들이 막 뛰어드니까 증권사는 돈을 벌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매도를 해도 증권사는 돈을 벌죠. 시장의 방향보다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익 모델은 나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겠지만 누군가는 거래를 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요새 경쟁이 심해져가지고요, 다 무료 수수료 해주잖아요. 증권사의 수익원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큰 증권사들은요, 합병이 되면서 커진 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미래에셋은 대우증권과 합쳐지면서 커졌고요,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이랑 합쳐지면서 커졌고요, KB증권은 현대증권이랑 합쳐지면서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알던 그 큰 증권사가 다 어디 갔지 놀라셨다면 이게 서로 합쳐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운용사는 펀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증권사가 물건을 파는 유통사라면 운용사는 펀드라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은 농심이 만들지만 구입은 이마트에서 하는 것처럼요. 다만 펀드가 라면과 다른 점은 물건은 돈을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이지만 펀드는 돈을 주고 사고 나서도 운용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1,000원짜리 라면을 사서 안 먹고 집에 놔뒀는데 이것의 가치가 2,000원이 되었다가 또 자고 일어나니까 500원이 됐다가 막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라면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그걸 다시 이마트에 갖고 가가지고 환불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죠. 즉 펀드는요, 사고 나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요, 내가 좋아하는 주시 후레쉬라는 롯데껌을 롯데마트에서만 팔지는 않죠. 이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자산운용의 펀드를 미래에셋증권에서 못 사거나 한국투신운용의 펀드를 신한은행에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KB자산운용, KB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증권, 이렇게 계열사들이 다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서만 팔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엄연히 운용사는 운용사고 증권사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증권사나 은행을 가도 여러 계열사의 펀드나 ETF를 거의 대부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계열사인 삼성증권을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았으니 어떤 계좌를 트든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을 할 때 혜택 좋은 대로만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혜택 비교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운용사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만듭니다. 일반 펀드와 ETF를 만들죠. 어플에서 펀드 메뉴에 들어가서 일반 펀드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이름이죠. 봄희 슈퍼코리안 증권 투자 신탁 1 주식 C.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주식 주문창에 들어가면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곰덱스 200, 이런 이름이죠.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운용사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씁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어서 팔고 토요타에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요.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KB자산운용은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킨덱스, 한화자산운용은 아리랑, 키움투자자산운용이 하는 데가 코세프, NH아문디 자산운용이 하나로,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스마트, 교보학사 자산운용이 파워, 유리 자산운용이 티렉스,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이 마이다스, VI 자산운용이 포커스, 하나 UBS 자산운용이 K탑, DB 자산운용이 마이티, 흥국 자산운용이 흥국,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ETF를 거래할 때 이게 어느 운용사의 거지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사나 운용사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특정 금융그룹이나 은행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요, 좀 더 정예화된 제3의 회사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 금융사에서 종사하면서 본인의 명확한 철학이나 식견이 생기거나 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나와서 본인의 회사를 차리는 경우 흔히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를 차리게 됩니다. 고객의 투자에 대해서 골라주는 정도, 즉 자문을 해주는 거죠. 자문보수를 받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운용사는 돈을 운용하는 거죠. 직접 굴려주고 비용을 받는다고 표현한다면 자문사는 알려주고 자문해주고 비용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사를 만날 때는 내가 증권계좌를 아무데나 터서 우리가 펀드나 ETF를 매수하게 되면 그때 운용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문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계좌들 중에 하나를 자문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좌는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자문사에서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주문까지 다 내준다면 일임사의 역할까지 하는 거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의 자문사는 증권사의 창구보다도 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자문 상품들의 최소 투자금이 보통 3천, 5천, 1억, 3억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디테일한 관리를 받고 비용을 더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우리가 자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증권사와 운용사도 디지털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자문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자문사는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운용력의 전략이나 성격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개성들 중에서 나와 잘 맞을 것 같다, 또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략이 그대로 실행되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죠.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투자와 완전히 맡기는 투자, 그 사이쯤에 스마트폰을 내가 들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거래하는 그 중간을 채워주는 것이죠. 시중에 다양한 앱이 나와 있고 요즘 여기저기 광고도 많이 하니까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들로는 그냥 많이 들어본 것 기준으로는요, 에임, 볼릴레오, 이루다, 파운트 등등 자문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항상 자산가가 아닌 더 많은 수의 대중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성격의 자문사들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여길 보면요,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도 260개가 넘고 자문사도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근데 운용사 하면 우리 삼성, 미래, 한화 몇 개 생각 안 나잖아요. 자문사도 몇 개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요,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모펀드를 볼 일이 없죠. 최소 투자금이 1억 이상이니까요.
공모펀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몇몇 대형 운용사만 계속 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작년의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수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생겨난 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와 운용사와 자문사를 다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회사의 소속도 아닙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주면 저는 열심히 리뷰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골고루 써가면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